안녕하세요. 대한토목학회 대학생위원회 김라연입니다. 앞서 논의한 주제 도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그에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급변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정책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논제를 통해 건축과 토목이 바라보는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른 첫 번째 키워드는 건물의 획일화입니다. 인프라를 시공할 때 현재 입찰 선정 기준을 보면 가격 점수와 설계 점수를 여러 방법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비용이 아무래도 낙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건물이 획일화돼가고 있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제도를 개정해야 디자인의 비중이 커질지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제 경험으로는 보면은 두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공모전 같은 데를 나가보면은 대형 프로젝트들,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대형 아파트 단지들 같은 거 보면은 공모전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모전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은 심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모전의 퀄리티가 정해져요. 제 사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설계 수업을 한 D 받고 막 F 받고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어떻게 이제 도시 쪽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대학 교수가 돼서 열심히 심사위원을 해요. 나 그 친구가 제대로 된 거 뽑을 수 있는 눈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사위원을 가서 보면은. 그러면은 뭐 심의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사람보다 설계 잘하는 사람들이 공모전에 안 냅니다. 저도 한 20번 떨어졌거든요. 그럼 또 안 내요, 이제. 공모전에. 내봤자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이상한 놈이 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심사위원을 훌륭한 사람을 일단 뽑아야 된다. 내가 출품한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1등작을 딱 봤을 때 뭐 이런 게 뽑혔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훌륭하네 이런 게 수긍이 갈 만한 걸 뽑을 만한 사람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어쩌다가 그거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산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조달청이라고 하는 게 또 문제죠. 조달청에서 이 정해놓은 공사의 어떤 요율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평당 한 800만 원이면 정말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설계를 했어요. 근데 조달청의 그 예가를 계산한 걸 쫙 하고 나면은 평당 한 1200만 원짜리로 이게 계산이 나와요. 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1200만 원으로 지으면 1200만 원짜리로 지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시공된 거 보면 민간 시장에서 보면 평당 한 700만 원짜리 수준으로 지어져요. 중간에 다 빼먹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예가라고 해서 제대로 된 모든 요율에 맞춰서 다 주거든요. 거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만 딴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 이윤 한 5% 10% 떼먹고 하청을 주면은 걔도 또 5% 10% 떼먹고 또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재하도고 주면서 국민 세금이 정말 일도 안 하고 로또만 돌리는 인간들이 다 빼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밑받침 덕에 물 붓게 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또 문제냐 하면은 쓸데없는 건물을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나라에서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세금 엄청 걷어가지고 우리 몇백조의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n분의 1 쪼개서 먹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들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일단 받으면 예산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그 다음에 건물 지을 걸 생각한단 말이죠. 뭐가 필요해서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로케이션도 이상한 데 쓰고 제 경험으로는 항상 공공 프로젝트들은 보면은 사용자가 이 공모전의 요강 같은 걸 작성을 안 하고 그냥 어디 딴 데 요강을 뽑아가지고 일단 낸 다음에 설계 다 끝나고 착공하려고 하면 그때 사용자가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바꿔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공 프로젝트 안 하려고 그래요. 이상한 퀄리티로도 나오고 정말 이게 막 계획도 제대로 일은 일대로 하는데 그게 제대로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일을 안 하게 되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많이 뺏기거든요. 내가 이 노력의 반만 민간 프로젝트에 쏟았으면은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을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로 막혀 있고 그 상한제에 맞춰가지고 이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 정도 퀄리티밖에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짓고 나면은 분양과 동시에 프리미엄이 뭐 40% 50%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용자 맨 처음에 분양권을 얻어가지고 파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사람만 돈을 버는 거지. 그 다음부터 세컨핸드로 사는 사람들은 되게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계속해서 누적되어 본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이. 실제 가격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첫 번째 홀더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의 가격과 만들어진 퀄리티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이상한 제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을 달아야겠죠. 너가 가격을 매기는 거에 약간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대신에 다양성을 키워라. 다양하게 시공을 하면은 너가 공사비를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당근,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인 당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갭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꺼이 저는 그 다양성의 돈을 지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제도를 개정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 혜택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선정 기준의 경우 대부분 정부가 제시하는 형태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중앙 집권화에 대해서도 교수님과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른 두 번째 키워드는 탈중앙 집권화입니다. 현재 GTX처럼 대부분의 주요 건설 정책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의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할 때도 중앙 공기업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분야에서도 용적률 규제와 같은 주요 제도에 대한 결정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지방 분권 시대에 이러한 정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일정 부분 이양하는 것에 대하여 교수님의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단체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선 다양성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거죠. 지방에 많은 혁신도시들을 만들 때 그때 그걸 LH에서 일괄적으로 다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똑같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지방에서 자기네 구도심에다가 그 혁신도시를 자기네 자체적으로 뭔가 새롭게 만들었다면,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진주 혁신도시를 만들 필요 없이 진주 구도심에다가 우리는 자동차 없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만든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한 혁신적인 것들을, 다양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치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무늬만 지방자치예요. 지금 볼 때 그냥 중앙정부에서 주는 그 세금 받아서 주는 돈들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지자체일 뿐인 거지, 스스로 이거를 운영하기에는 자유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더 과감하게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교육 분야에서의 지방자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사는 공간, 특히 인구 분산에는 교육이 차지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중앙교육부에서 통제하는 식의 것들은 좀 더 없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제도가 현실에도 적용이 된다면 보다 더 발전된 사회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현재에 그칠 수 없죠. 미래에 대해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미래하면 역시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의 영상을 보면 메타버스로 만든 스마트시티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이 남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전통과 문화를 무시한 채 도시를 발전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가 초래할 문제점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어야 할 제도와 정책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술은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단히 성숙한 상태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뭐 앞으로는 분명히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우리가 건축이나 토목이 하는 일들은 베이스는 항상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피지컬한 공간을 갖고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은 계속 유지를 해야겠지만은, 하지만 메타버스 공간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정확하게 질문이 너무 장황해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말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실래요? 그 질문을.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중에 뭐 하나로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전통 같은 것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고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 외에도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까지라기보다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전통을 꼭 지켜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인데 그걸 굳이 왜 전통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전통을 새롭게 만들면 되죠. 특히나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중력이라고 하는 건 시공간적 제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사는 도시엔 당연히 도로가 이동하니까 필요하니까 만들 수 있다면은 사실 메타버스 내의 도시가 만들어지면 도로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뭐 순간 이동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은 저는 거기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뭐 기존에 있었던 컨텍스트 너무 무시했네. 저 동대문 DDP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근데 동대문 DDP를 크리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컨텍스트를 유지하지 않고 저는 생뚱맞다. 솔직히 두타를 포함한 그게 뭐 대단한 컨텍스트입니까? 거기에 뭐 특별히 지킬 만한 전통이 있나요, 거기에?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두타나 그 옆에는 APM 같은 건물들이 어마어마한 문화재가 될 만한 급인가요, 그게? 저는 무시할 건 무시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새로운 걸 하는 사람들은.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판이 다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새로워야 되느냐?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트래디션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그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역시 NFT 역시 빠질 수가 없는데요. 현재 NFT로 저작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디자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SOF의 경우 근래부터 디자인을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디자인 저작권 판매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혹은 제도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NFT는 잘 모르지만은 NFT 아트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NFT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게 대단한 가치를 만들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카피가 되더라도 오리지널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가 오리지널 가치를 가진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근데 다른 NFT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NFT 아트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얘기죠. 700억짜리 그림이 700억이 되는 거는 내가 700억에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700억 사겠다면 된 거지 뭐. 가격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700억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700억 주고 산 다음에 이걸 700억에 다시 팔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아마 자기들끼리 NFT 장난치는 애들끼리 700억으로 몇 번 돌려서 팔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700억에 팔릴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진짜 그림 가격이 그 가격이 되는 이유는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술관이 그림을 사가지고 다시 안 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고호나 피카소 같은 그림들이 어디 유명한 갤러리 있잖아요. 미술관에 들어가잖아요. 그 미술관에 들어간 그 엄청난 모나리자 같은 그림들은 다른 일반 시장으로 나오지 않죠. 그냥 거기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NFT 아트가 계속해서 몇백억 가치를 가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NFT 미술관이 생겨야 돼요. 내가 말하는 미술관은 그림을 사고서 계속 킵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NFT 아트가 제대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 시장 거래가 되려면은 누군가는 수병을 들여서 미술관을 만들어내요. 여러 개의 기체들이 코인으로 부자다 내가 미술관을 만들던 뭐가 됐던 간에 NFT 아트를 산 다음에 그걸 다시 되팔지 않아야 돼요. 되파는 순간 가격이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어떤 가격 저항선이 아직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엄청나게 NFT 아트를 진짜 세계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NFT 아트를 모아가지고 미술관을
열어가지고 그게 메타버스 안에 미술관에서 그 예술 작품이 다시 딴 데로 팔릴 일이 없을 때 그 정도 돼야지 NFT 아트가 자리를 잡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합니다. NFT 아트에 투자 같은 것도 안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무슨 회사를 차려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거든요. 거기서도 NFT자가 들어가면 일단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남들이 보면 다 사기꾼이라고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수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수도권 인구 밀집 키워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정책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정책인 만큼 이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교수님께서 어떤 정책이든 제재 없이 바꾸시거나 설립하실 수 있다고 하셨을 때 어떤 제도를 어떻게 개정하시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렵네요. 저는 제가 바꾸고 싶은 거 하나를 한다면 교육부를 없애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없애서 중앙에서 교육을 너무 통제하는 거를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지역마다 좀 독특한 학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의 학교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자기 장래 직업 희망을 적고 그거에 맞춰서 커리큘럼도 짜고 수시도 준비하고 이런 걸 보면은 한쪽에서는 그렇게 빨리 직업을 정하라고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직업이 몇 퍼센트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그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꿈으로 꿨던 그 직업은 걔가 사회에 나올 때쯤 없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교육은 되게 뒷북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바뀌는 시대의 스피드에 맞게끔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대학 교수로 몸담고 있지만 이 대학 같은 것들도 좀 앞으로 많이 와야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좀 그 다음 시대를 위해서 창의적인 그런 거 뭐라고 그러죠? 창조적 파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월급 큰 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대학 졸업장에 쓸모없는 경우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학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럼 점점 가속화돼 변화의 가속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대부분의 지식을 다 동영상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얻으시는 분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일단은 바꾼다면 저는 교육제도를 좀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한다면 조달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하면 근데 그 조달청이나 교육부가 이제 제 권한 너무 넘어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매니저블한 그런 거를 저한테 권한을 딱 준다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 건축물들의 심사를 저 프리츠커상 수상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출할 때부터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내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들 프리츠커 수상자들 역대 수상자들이 심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전 세계에서 낼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거만 한 10년만 하면은 대한민국에 지어지는 모든 건축 프로젝트가 10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000개는 더 지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 시골의 마을회관까지 하면 10,000개는 지어질 거야 아마 10,000개. 그거만 쫙 바뀌면은 순식간에 건축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답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책과 제도들이 개선된다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건설 정책이라는 다소 어려운 분야였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인 교육을 김종은 학생이 교수님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